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끄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새벽 귀국해 협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을 계기로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관세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 등 정부 협상단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그제 미국으로 간 지 이틀 만에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기자들에게 양국 간 쟁점을 놓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에이펙을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만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한다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장관 역시 양국 간 협의에서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단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달러 직접 투자 비율과 분할 투자 기간 등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한 뒤 조율 방향을 다시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외교 세부 일정도 잇따라 공개를 했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우선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습니다. 도착 첫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이튿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먼저 오는 29일 오전에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면서 일정을 본격 시작합니다. 당일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안에 따른 일정들을 소화하게 된다고 위성락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인 30일엔 캐나다 등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 잇따르는데 아직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날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미 실장은 또 다음 달 1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안에 따른 일정을 경주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의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방안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점을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임 일본 총리와도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 한일 관계 유지 동력을 확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역내 지도력도 제고해 나갈 거라며 회원국 간 다양한 입장을 중재해 타협안을 만들고 정상 간 의미 있는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열려 미중 무역전쟁 돌파구 찾기를 시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말레이시아와 일본, 한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29일 부산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 keynote remarks at the APEC CEO luncheon, and then participate in a U.S. APEC Leaders Working Dinner.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고위 당국자 간 대면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가 분할 납입 등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내기 위해 트럼프가 무역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집권 2기 첫 정상회담도 열게 됩니다.
최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이에 맞선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omorrow for some very big meetings, including with the president of China, where I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very well and everyone's going to be very happy. 트럼프 대통령은 방안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과 만나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1박 2일 방한 일정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중 정상의 13년 만의 동시 방한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6년 만의 대저가 성사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한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특검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지만 이것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은 공직자들이 공모에서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되온 만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구속으로 이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해서는 최상병의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별개로 예정된 수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예정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 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낮 12시에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도 계속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신병을 확보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 다음 주부터 불러서 구명노비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고가 물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도 지난 3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가 횡령한 것이 공천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서 송부 촉탁 명령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오후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 씨의 증인신문이 주목되는데요. 전 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신의 첫 공판기일 이후 법원의 성명 요청에 따라 김 씨에게 해당 물건들이 전달된 걸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보관하고 있었던 그라프 목걸이와 처음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2개와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남부지검 수사 때부터 김건희 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해당 물건들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는데요. 전 씨가 진술을 바꾼 이유나 물건을 돌려받은 시점, 그리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이런 내용과 함께 통일교 측 청탁성 선물이 실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들도 열리죠. 네, 오후 2시에는 이곳 중앙지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는데 오늘 재판에서 보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전 10시 반부터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경회로 2층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씨 측이 연장자의 권유로 잠시 앉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가 망설이다가 잠시 앉은 것일 뿐 왕이 되겠다거나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경복궁 경회로 등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해외 국빈 방문을 대비해 다른 나라의 정상이나 영부인이 참여하는 궁 행사 등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학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동행했고 이 전 위원장 손을 붙잡고 다닌 건 연로하여 발목이 불편한 분을 부축하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3,900선을 재돌파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인데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오르며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현재 코스피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3,900 돌파 후 밀렸다 다시 3,92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3,900 돌파 후 3,840선까지 밀렸는데 다시 3,90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오른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입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에 미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오르며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51만 원까지 올라 처음으로 51만 닉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도 2% 이상 올라 10만 전자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와 기관과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순매수를 했던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세를 이어가며 88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순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약 6개월 만에 1,44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43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436.7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 중반에서 횡보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국정감사 12일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거듭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에는 증인으로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진행했던 모임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감 신문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의 편향성 논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제 등을 놓고도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관세 협상차 미국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온 김 장관 산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여야 모두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대전에서 주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과 자녀 결혼식 이해충돌 논란 등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감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관련 입장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을 언급했는데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은커녕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정 대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이어갔는데 계엄 때는 침묵하다가 왜 이제서야 독립을 외치냐면서 이를 일제시대 기회주의자에 비유하고 자격이 없다면서 거취 결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 무지, 무책임, 즉 산무라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캄보디아 사건에 안이한 인식을 보인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각각 비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언급했는데 대빈 3,500억 불 투자 협상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애초 이를 약속한 졸속 합의의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호 대책을 놓고는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 1차관의 이른바 집값 발언과 이분 유튜브 사과를 고리로 정부 여당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2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감대책회의에서 11호 대책은 무조건 수요 잘라버리겠다, 집 살 생각하지 말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요건 완화를 비롯해 공급 확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과도한 조언이 국민께 불안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제하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은 조용하고 튼튼하게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 주거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차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악화를 부른 건 이상경 차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해 지적을 받자 정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정책 향방을 가르는 고위공직자들의 고가 아파트 소유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둘 다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이 같은 해명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증여를 정리라고 말장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지난 2000년 해외 근무 직전 지금은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2018년까지 최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3채를 매각했습니다. 2013년 경매로 9억 원에 낙찰받은 개포동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이게 재건축돼 지금 40억대로 뛰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2013년 해외 부임 직전 구 부총리와 같은 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참여연대는 규제 책임자들이 투자성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 설득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아침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프랑스, 일본 등의 재정, 정치 리스크 등으로 외환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외 여건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120억 원대 스캠 조직 총책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준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이 총책은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이후 범죄단지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0억 원대 스캠 범죄 총책 강모 씨는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가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제발로 찾아갔지만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강 씨는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선교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왔고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행에 이용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대며 대사관을 빠져나온 강 씨가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카지노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범죄 단지에 끌려갔다 풀려난 A 씨는 당시 이곳에서 강 씨를 봤다고 말합니다. 범죄 단지에는 약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 20여 명의 한국인을 담당하는 팀장이 강 씨였다는 겁니다. 어디 뉴스에 처음 잡혔을 때 찍었던 사진 있죠? 그거랑 똑같았어요. 머리 짧아가지고 나시에 반바지 입고. YTN은 컴퓨터 앞에 남성들이 앉아있는 당시 범죄단지 내부 사진을 확보했는데 A씨는 이곳에서 강 씨가 한국에서도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며 과시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조단위 다단계 사기인가 그 프로그램을 지가 개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못 들어갔나 봐. 강 씨는 로맨스 스캠 대본을 짜는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단지 내 한국인들은 이를 활용해 두세 달 안에 100억 원을 뜯어내야 했다고 A씨는 설명합니다. 포이벳 그 단지에서 한국 팀한테 이제 중국 사장이 2달 동안, 3달 동안 목표 금액이 100억이라 그랬는데. 강 씨는 대사관 방문 뒤 석 달 정도 지난 2월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 사이 한국인 피해는 계속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처럼 로맨스 스캠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는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강 씨를 만났던 취업 사기 피해자는 강 씨가 자신의 범행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확보한 120억대 로맨스 스캠 주범 강모 씨의 공범들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최소 지난해 중순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성교제를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은 물론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투자 사기까지 피해자는 100명에 달합니다. 범행 당시 강 씨와 피해자 사이 통화를 들어보면 강 씨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투자금이 모자라면 빌려줄 테니 추가로 돈을 넣으라고 유도합니다. 조금 저희 회사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는 게 있는데 원래는 20%인데 저희가 이번 고객님들 한해서 한 10% 정도만 고객님이 자금을 준비하시면. 경찰은 강 씨의 아내인 안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쫓고 있는데 안 씨는 주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자라고 사기치고 하니까 여자랑 뭐 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할 때 그 여자가 해주더라고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 갔다 범죄단지에서 강 씨를 만났다는 A 씨는 당시 강 씨가 자신의 범행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좀 자긍심을 느껴하는 것 같아요. 김웅태 씨인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실적이 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쪽에 스카웃 받아서 온 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던 강 씨는 지난 2월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기 피해자들은 외교부에 직접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YTN이 당시 녹취를 확보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현지 공관에서 캄보디아 측에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도 결국 결정은 캄보디아 당국에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도 했지만 이 역시 캄보디아의 결정에 달렸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외교부에도 그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요청하지만은 이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문제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정부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허탈하고 강 씨를 다시 못 잡을까 봐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강 씨는 지난 7월 말 다시 체포됐지만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연일 부동산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이 됐던 본인 발언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질문도 못하게 하고 또 댓글창도 막았다. 이 부분 좀 진정성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또 다른 논란에 또 빠지기 예. 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튜브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창도 쓰지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이렇게 진정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과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한 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주어졌다면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그때에도 아마 이상경 차관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쉬움을 밝혀주셨고요. 지금 뭐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일부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정권 초기에 이제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여권에서 사퇴해라.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죽하면은 그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아마 한준호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강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입니다. 일산입니다. 일산. 그러니까 예. 일산 쪽 지역도 상당히 이것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정부 여당을 감싸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퇴해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 보면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이게 그 국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한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사과하는 모습 또 형식
그리고 내용도 다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우선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배우자를 들먹여서 사과한 것이나 사실은 뭐 댓글창을 막고 이런 것도 질문 안 받은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상경 차관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이나 뭐 능력도 검증 안 되고 들어온 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대장동 패밀리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앞으로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을 현 정부가 정말로 이 국민들의 편에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상경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이상경 차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뭐 공격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준호 최고위원도 대신 사과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의 내로남불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사과도 연결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 규제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후속 조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뉴스로 확인했다시피 공급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저런 고위공직자들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경 차관뿐만 아니라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꼬이는 형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복기왕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명 내용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어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또 이 자리를 들어서도 앞으로도 공인이기 때문에 더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교육개혁의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그분이 서울대 나왔으면 그런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남 좌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 3구에 살만한 수준이지만 사고는 또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강남에 집이 없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억지지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 복기왕 의원의 설명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15억 원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서민도 안 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말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15억 이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를 전부 서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해명을 하고 좀 사과하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또 뭐 서울대 얘기, 뭐 강남 좌파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혹을 때리다가 혹을 붙여버린 격인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택 정책을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국민의 편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재산을 축적하고 또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끼고 혹은 뭐 전세 끼고 다 해놓고 실제로 지금은 다 막아버려서 정말로 지금 절박하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꾸 저렇게 서민 발언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이상경 차관 얘기대로 지금은 사지 말고 집값 떨어지면 사라 모아서 이런 얘기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본인들 주체 세채했던 분들이 팔아야지 진정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의 정서에 불을 지르니까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무슨 우리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뭐
서울대 나와든 안 나와든 그건 비판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강남에 살든 안 살든 뭐 진보 정책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얘기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해 왔느냐 또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조금 논점이 벗어나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정부 측이나 아니면 여권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메신저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런 메신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답을, 그 팩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복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말실수라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복경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5억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꼬여서 오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5억 이하 기준 그리고 뭐 25억까지의 기준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드릴까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논의 이후에도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소상히 설명드릴까에 대한 고민들은 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해 없이 누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참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이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이거 뭐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뭐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은 공직에 잘 안 맞는 분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서 무려 4천억 가까이를 성과보수로 받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 정서적으로는 당연 별로 이게 수용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강남에 2채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나온 얘기는 한 채는 뭐 창고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려니와 또 그 위에 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한 채를 팔겠다고 그랬는데 뒤늦게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아마 양도하겠다는 게 증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심정을, 국민들의 정서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금감원에 원장으로 계신데 이러면 사실은 금융정책에 상당히 감독하고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인데 저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있을까? 한때는 또 본인이 뭐 헌법에 다주택 금지를 넣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전형적으로 본인은 여러 채를 갖고 상가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공직에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애환을 알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 입안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의 사례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례처럼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또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치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뭐 이찬진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런 발언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사실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들은 뚜렷하게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리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변호사 비용으로 뭐 4천억인지 400억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여부 가지고 이 해당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랄까요? 지금 약간은 좀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비교해서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올랐습니다. 2%포인트가 오른 결과가 나왔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40%대 지지율을 회복을 한 43%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뜨거운 이슈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아마 현 정부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56%로 2%포인트가 올랐는데 저것은 지난번에 이제 54%가 아마 집권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도였고 그래서 자율적 반등이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의 여론이 저게 대통령까지는 안 미친 것 같아요. 이번에 오히려 이상경 차관이나 혹은 뭐 조금 전에 이찬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은 주도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 또 금감원 그다음에 기재부가 합동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빠진 태풍을 비켜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오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에이펙 곧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합쳐져서 그런 것 같고 다만 민주당 지지도가 39%에서 43%로 오른 것은 의외인데요. 이것도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에는 뭐 정청래 대표가 엄청나게 강한 발언을 하고 사법부를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감으로 넘어가면서 당에서 국회 쪽으로 어떤 비판 여론이 좀 이렇게 옮겨간.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최근에 뭐 최민희 뭐 이런 위원장이나 이런 쪽으로 당이 오히려 외평을 비켜간 측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올라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떨어진 데 대해서 이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결집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 의외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리더십을 저는 옳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람이 실수하기만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언에 꼬투리를 잡아서 굉장히 강한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그 메신저를 흔들린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오랜 기간 봐왔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런 기간에서 뚜렷하게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외기보다는 지금을 집값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사실상 코스피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 철학을 가미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뭐 여론조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외풍을 피해겠다라고 평가해 주시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한측으로는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한 150일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또렷하게 이 국정을 감시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보다는 마치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면모를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정치적 갈등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란을 극복하는 상황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좀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유지된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서울 여론이 49%예요. 50% 가까이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겸허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53%가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또 50대는 48%가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30대는
57%가 무려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로 이 극명한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보기는 지금 40대, 50대가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핵심들이거든요. 세대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30대들은 집이 없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난망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7%가 반대하고 있어서 집권 여당이 이 세대별로 이렇게 그 지지도가 차이 나는 것,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간략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보다 명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픈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실수도 나오고 누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저희는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뚜렷한 철학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전 의원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사실 부동산 정책 이후에 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세제 개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정부가 보유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성준 의원이 이야기했던 보유세를 강화하자 아니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하나의 정확한 의견으로 모아진 내용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감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의 공포에 떨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간 조율도 없이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정책의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라고 이제 얘기를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 지지율이 또 상승한 측면이 있고 민주당도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보유세 이 부분을 좀 이 카드를 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시간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 보유세를 인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오르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서울 전 지역을 다 묶어놓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유세까지 올리면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다 과세하기보다는 이 부동산의 문제가 결국은 강남 3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주 초고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물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서민들 보통에게는 보유세를 아예 부과하지 말고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좀 해주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부동산의 대책이 비판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동산 대책이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공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유세제도 합쳐서 어떤 효과를 줘야지 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포함이 돼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꽤 있어요. 강북 지역
이런 지역은 좀 풀어줘서 그 지역은 다소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강북 지역과 강남의 집값이라는 게 거의 차이 없다가 지금은 뭐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풍선 효과라는 이름하에 거기를 눌러놓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좀 차등 적용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지금 그야말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마음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뭐 출마자들의 마음을 예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윤기현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보유세의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못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이 초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예. 서민 주거와 관련된 형태에서는 낮추는 것이 오히려 기존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의원님들의 그리고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들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군불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최근 이제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용상에 앉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건희 씨 측근이라고 불렸던 서정욱 변호사 역시 이는 부적절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김건희 여사 조금 망신주기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이게 역대 대통령도 한 번도 안 앉은 자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화재인데 거기에 앉았다는 거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부적절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근데? 모르죠. 이게 뭐 뭔가 남이 못하는 걸 좀 이런 해본다는 이런 기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내외랑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지금 부적절했다라는 말을 한 거는 서정욱 변호사도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아니 뭐 거리두기라고 보기는 부적절했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실은 국보에 가서 그걸 혹시라도 이렇게 훼손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가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뭐 사진을 찍거나 혹시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원래 문화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문화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둘러보기도 하고 또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이런 건 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또 이제 아무래도 외교 차원에서 보면 해외에서 외국에 이제 대통령 부인이 올 경우에 이제 또 그 문화재를 둘러보거나 안내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둘러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조에 앉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실수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니면서 이제 보면 또 분위기에 취해서 뭐 옆에서 좀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권유할 수 있을 텐데 적절치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몇 장의 사진이 지금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왠지 좀 용상에 앉은 사진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성황후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영합에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과 10분간 단둘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죠. 먼저 용상에 앉았던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킹덤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각자를 통해서 정치는 이렇게 뭐 내각들이나 의원들이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왕을 지키고 있던 것은 그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도 용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짓밟은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곤영합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한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해줬던 문화재청도 굉장히 상당한 문제점을 저는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가치를 한 번에 훼손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시 국감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출석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과 만난 모습 관련해서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다소 비꼬는 듯한 말투로 오세훈 시장을 직격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그 국감장의 모습을 보니까 명태균 씨는 쏟아내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가만히 듣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정치 브로커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도 지금 수사받고 있는 대상인데 나와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모습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세훈 시장이야 당연히 지금 서울시장으로서의 국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시정 문제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지만 저게 저런 자리로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든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명태균 씨가 저렇게 그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을 조금 흠집 내고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 내년 그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까? 민생 현안이나 국정 현안들 많은데 모두 발에서 저렇게 오세훈 시장을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듯한 발언한 것이 본인의 위상에 맞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지금 사실 내년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하고 누가 붙어도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 이런 조사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주당에서도 자꾸 오세훈 시장에 저렇게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신뢰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도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참작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증인 선서를 했다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이 발언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처벌을 앞두고 있음에도 함께 발언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궁색함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잃을 게 많은 사람과 잃을 게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말이 바뀌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많은 증거들을 내고 있지 못한 반면에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의 황금폰이라는 것도 다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했고 구속까지 됐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질 실문에서도 아마 이 모습들이 참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발언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검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을 좀 곤혹스럽게 만들고 야당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저렇게 밑도 끝도 없는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이 결국은 여당을 도와줌으로 해서 본인의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표현하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그 명태균 씨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도 있다라고 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있다. 자, 특검에서 이제 실시할 대질신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영동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경북 영덕은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주말까지는 가을다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이번 주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영동 지역의 비는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경북 영덕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비는 앞으로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60mm, 영동에는 10에서 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10월 들어 내내 이어졌던 동해안의 비 점차 끝이 보이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 내일 새벽쯤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네, 이제서야 좀 가을다운 날씨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주 중반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지금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3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인데요. 주말인 내일까지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초보다 강한 한기가 깊게 내려오면서 더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가장 추웠던 화요일에 서울 아침 기온이 4.8도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3도, 화요일에는 2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내륙 곳곳에서는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감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돌보던 고양이가 누군가 쏜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농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가 몸에 화살이 꽂힌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양이는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살로 추정되는 물체의 길이는 20cm 안팎이라며 회수해서 DNA 등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화물차 등 차 3대가 불에 타고 1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유착한 정황도 포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법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중 59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은 수사관 110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수사기관 사칭, 노쇼, 코인 투자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93억 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직원은 약 200여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이 80에서 9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된 피의자들은 국내 송환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가구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왔다, 억울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수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활동한 조직과 현지 경찰 간 유착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수사망을 피하고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이 체포돼 구금되자 캄보디아 경찰에 돈 주고 작업할 테니 훈련하면 다시 가담하라며 귀국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경기 북부경찰청도 피의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와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열흘인 구속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협력관으로 근무할 경찰관 2명을 추가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경찰관 2명은 모두 경감 계급으로 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 뽑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인력 선발이 완료되면서 현재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 인력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주간 아파트값 동향의 존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5% 상승했습니다. 11호 대책 직후 나온 첫 통계치인데 지난 2013년 1월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통계가 이관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입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가 1.29%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성동구, 강동구가 1% 넘게 오르는 등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세가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1.78%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11호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11호 규제 발표를 전후해 막차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는 등 수도권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세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도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그걸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개선 방향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부동산이 다시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죠.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당이 꺼내든 카드,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줄여서 재초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재건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다라는 취지로 조합원 1인당 보는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유예됐다가 2018년에 부활했고 이후 폐지 논의가 반복됐는데 아직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재초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주택 공급 대책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에서입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공급을 민간 영역에서도 안정시켜서 수요를 뒷받침할 거다라는 거죠. 일단 강남 3구의 고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수억 원대 분담금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 지역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도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건축주의 배만 불릴 수 있다, 또 막대한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환수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논리인데, 하지만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건 그만큼 여론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복귀왕 당 국토위 간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아, 그래요? 라는 의견들을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폐지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만큼 말 나온 김에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 부동산 수요억제 등 갈짓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문매를 막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잇따른 고강도 규제 대책에 긴장한 부동산 시장. 정치권의 이런 논의에 반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또 신중론도 만만치 않죠. 실제로 완화까지 이어지고 또 시장과 여론을 모두 달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으로 협상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 대통령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대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현재 대미 투자금 수준을 놓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 축소를, 미국은 확대를 주장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 타결 시기 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시아의 대형 석유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새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전망에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인도와 중국의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하루 7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절반을 중국과 인도로 수출합니다. 두 나라가 구매를 끊으면 예산 4분의 1을 에너지에 의존하는 러시아에겐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 원유를 구입하는 나라들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There are possible consequences, secondary sanctions for the buyers of Russian oil. In this case, we're talking primarily about India and China, and especially India. 러시아와 직접 계약을 맺고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들은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 자금 조달 등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부과한 50%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We are beginning to hear from traders and market participants that India is willing to reduce Russian oil purchases, to agree to a certain compromise with the United States on tariff. 중국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공급망과 군사기술,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중국에게 러시아산 원유 구매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 위협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단기적인 대체가 불가능한 원유 특성상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이번 제재가 얼마나 지속될지, 글로벌 경기 흐름이 어떤 방향을 보일지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828일 만에 구속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오늘은 어떤 진술할까요? 일단 아마 본인 자체는 자기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것이 명태균 씨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도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공천 개입의 가장 당사자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명태균 씨한테 본인이 받는 의원 세비를 상당 부분을 또 이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가 아니냐, 그걸 이제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예. 법치주의 파괴하고 있다. 그런 걸로 보면 특검에 원하는 그런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모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증거나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개입했다는. 네. 예.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 자체는 이제 58회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주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서 이제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예. 돈을 줘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제 정치자금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천 개입 하는데 기소 자체는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도 뭐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김영선 씨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도 과연 이게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걸로 볼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법리적인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뭐 김영선 씨 자체는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김건희 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이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예. 단지 전에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 통화할 때 뭐 김영선 씨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예. 뭐 그러면 윤상현 공관위원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천 개입한 건 거의 맞다. 그러면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에 무상으로 해준 여론조사에 대가관계에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오후에는 통일교 뇌물 관련 심의가 이어집니다. 윤영호 통일교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전성배 씨가 왜 그동안에는 이 고가의 장식품에 대해서 이제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이거를 특검에 제출했단 말이죠. 네. 오늘 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까요? 아마 건진법사는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확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제 그라프 목걸이, 네. 그다음에 이제 샤넬백 2개잖아요. 근데 이걸 김건희 씨의 측근이 샤넬백 2개를 또 바꾼 거잖아요. 이걸 그러면서 또 신발, 샤넬 신발, 뭐 사이즈 뭐 이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측은 받은 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또 전성배 씨도 사실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물건을 전성배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마 전성배 씨는 증언을 할 때 뭐 유정호 행정관이랄지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건 맞고 다시 그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그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고 김건희 씨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도 사실 이제 모든 걸 자기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대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성배 씨 얘기도 부합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신구, 목걸이 이런 것들이 이제 김건희 씨에게 건너갔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처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안인데 이걸 비껴갈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로 인해서 명백한 사안을 부인을 하게 되면 사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벌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재판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형량의 감경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받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 중인데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 최상병 특검 말고도 또 내란 특검과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영장이 한번 신청됐는데 청구됐는데 기각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종섭 도피와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랄지 여러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호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이제 공범관계를 보는 건데 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4개월 정도 됐었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종석 전 장관이 공수처의 요구에서 출국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국 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갈 수 있도록 해줬고 이거 자체도 이제 출국 금지 풀어준 것 자체도 이제 공수처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런 걸 이제 묵살하고 이제 풀어줬다.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종섭 도피에 대해서 공범 관계로 지금 최상병 특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관련 진술을 특검이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조사 후에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이 사실은 지금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구속한 건 최근에 오늘 아침 결과 나왔나요? 임성근 전 사단장 이외에는 아무런 사건 수사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사실 이제 최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이 수사 대상인데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구속한 게 아니고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윗사람으로부터 과실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병 특검의 원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지금 관련돼서 이제 나머지 사람이 다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보다도 박성재 전 장관이 혐의가 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분명하지 않고 좀 더 뭐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수사 외압을 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출국 금지를 뭐 풀어줬다랄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경우 때는 뭐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에서는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에는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범죄 혐의가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자체 이제 원래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거고 이제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장 심사할 때도 사실관계를 뭐 확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외압을 했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 이종섭 전 장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뭐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밑에서 밀어붙이니까 내가 그걸 막았다랄지.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죄가 주로 이루는데 예.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예. 그런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관여성 자체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당사자들은 또 이걸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 최상병 특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VIP 경로설, 예.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수사 외압을 해서 수사 기록을 이첩시키지 않도록 했다가 이첩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다시 이제 회수했고 거기에 이제 조사본부도 개입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를 했다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외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종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는 죄가 있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할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최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마저 뭐 조사를 안 했다랄지 기소를 안 하면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예요. 뭐 세금 낭비했다랄지 그동안 한 일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까지 조사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기소할 가능성도 높죠. 예. 자, 끝으로 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비롯해서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직접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설특검까지 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압수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그대로 보존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데 이제 스티커는 촬영을 해놨던 거고 띠지 자체는 어떤 뭐 검수 번호랄지 은행의 출구한 은행이랄지 그 일자랄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정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스티커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관봉권이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돈은 부정한 돈일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돈을 어디서 입수했느냐는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설사 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밝힐 수 있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띠지를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켜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은닉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이제 고의적인 건 없었다.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이 사안 정도 가지고 상설특검을 할 정도 사안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상설특검을 한다 해도 과연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턴 도둑들이 범행 직후 여유롭게 달아나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닷새 동안 절도범들의 신원과 행방을 찾지 못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차 제조업체의 유머 섞인 광고가 유명해졌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검은 헬멧과 노란 조끼의 절도범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물 1,400억 원어치를 훔친 직후인데도 서두르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 반, 센강변의 시민들도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급한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인데 프랑스 언론들도 누가 어디서 찍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It's a truck that was used with its mechanical ladder on it that is being scoured for any fingerprints, any evidence they can find to try and help them track down the robbers.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차 제조업체는 유머 감각을 담은 광고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급할 때는 빠르게라는 광고 문구로 사다리차의 기동성을 강조했습니다. sehr, sehr gut an. Viele verstehen den Humor. Teilweise aus dem Ausland wird uns sogar gespiegelt, hey, ihr Deutschen habt ja doch ein bisschen Humor. Es gibt Vereinzelte, die es nicht gut finden. Auch einzelne Kommentare jetzt aus Frankreich, wo wir es nicht aktiv beworben haben. 닷새 동안 100명 넘는 수사관이 투입됐는데도 범인과 보물을 찾을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조명하는 축제가 오늘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성수에서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과 전시 등 개막식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성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에서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공디자인이란 시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 일상 곳곳에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표어로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세대 간 공존을 이끄는 공공디자인을 조명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대상 수상작들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8점의 역대 수상작이 전시됩니다. 흡연과 비흡연자의 공존을 위한 시설부터 학생 중심의 놀이터와 도서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우수 사례들이 가득한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는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식이 열려 수상작 14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그럼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조직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내가 또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거기에 솔루션을 마련해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솔루션이 실제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켰을 때 그 장소가 또는 그 지역이 또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협력도시 광주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기업 등 206곳의 공공디자인 거점이 참여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지역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체험과 토론회, 실험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공공디자인의 힘 함께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2일부터 한 달가량 전국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3만 8천여 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헬로윈 복장 중 국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절반이 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복장 제품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선대 회장의 5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에 있는 가족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 리서치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홈에서는 지기 싫었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미나라토 업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하나 이글스. 7번째 공 잡아챘고 오른쪽 우익수 키를 넘어서 당장을 넘었습니다. 문현빈의 석점 홈런. 오른쪽 터치 넘어갑니다. 김명국의 석점 홈런.
청명한 가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7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이곳 경의선숲길은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륙과 달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10월 역대 강수량과 강수 일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우특보는 경북 영덕에만 남아 있고요. 앞으로 영동 중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게는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부산 2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차츰 북서풍으로 바뀌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이번 주보다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화요일에는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가 다시 한번 초겨울로 급변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